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닥터곰의 비뇨의학 또 한 달 만에 찾아뵙습니다.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의 장진서 원장이고요. 네, 여의도 서울 엠비뇨의학과 연재승입니다. 한 달간 잘 계셨나요? 네. 네. 날씨가 이제 완전히 쌀쌀해졌어요. 완전 겨울 다 됐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좀 춥더니 오늘은 바람이 좀 덜 불어서 네. 좋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날씨 또 추워지고 하니까 땀도 별로 안 나고, 그리고 소변도 좀 자주 마려운 것 같고, 여러 가지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연말연시 다가오면은 회식이 빈번해지고, 또 송년회 이런 게 오면서 전립선염 시달리는 젊은 분들도 많아지실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딱 요 시기쯤부터 배뇨장애 환자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좀 갑자기 쌀쌀해질 때, 한겨울에도 물론 소변이 더 잦아지고 줄기도 좀 시원치 않고 잔뇨감도 생기고 그런 게 심해지지만 지금 이렇게 일교차 커지면서 네. 갑자기 쌀쌀해질 때 여름철에는 좀 괜찮았다가 네네네.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인간이란 늘 변화에 민감한 그런 존재다 보니까 네, 한풀 꺾이고 네, 가을이 찾아왔죠. 오늘도 그냥 프리 토킹 질문이 항상 좀 그 해소를 못 해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질문들 정리하고 네, 이번 달까지 마무리하고 네. 실시간으로 오늘 또 올려주시는 궁금증들 해소해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약간의 개편이 있나 봐요, 그죠?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홈페이지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주시겠지만 네, 다음 달부터는 시간대도 바뀔 수 시간대가 있고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매월 셋째 주 9시에 찾아뵀었는데 1시간 늦은 10시로 시간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확정 사항은 아니지만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Q&A, 증문즉답, 또 미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들을 갈무리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코너가 또 따로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증문즉답 비뇨의학 Q&A를 한 게 오늘이 딱 30번째예요. 30회차. 우리 둘이 같이 한 게 그렇군요. 요 질문 주고받고 한 거를 30번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중간에 뭐 다른 주제 갖고 한 적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 거의 만 3년 이상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로 요 Q&A 시간은 잘 정리해서 저희 그 코너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부터는 주제를 하나씩 갖고 나와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 네, 요즘은 그 비뇨의학과 교수님들도 많이 출연하시고 하기 때문에 네, 뭐 종양 질환 이런 거는 좀 피하고 그다음에 자주 접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들 네. 그리고 뭐 일단 다음 달에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뇨의학과에 오면 무슨 검사를 하나요? 그러니까 비뇨의학과 하면은 뭐 옛날 비뇨기과 네, 좀 뭔가 친숙하지도 않고 그렇죠. 심리적 허들이 높아서 네. 뭐 여성분뿐 아니라 남성분들 그죠. 남성분들도 네. 오셔가지고 네. 저 이런 데 처음 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하시는 분들 되게 어필을 많아요. 하시는데 이런 데가 그냥 진료 보는 과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엄한 검사를 하는 데가 아니고 네. 내과나 이비인후과나 소아과나 이런 데처럼 네. 피 검사하고 소변 네. 검사하고 뭐 초음파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네. 뭐 이런 검사들을 하는데 그럼요. 어떻게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네. 뭐 저희 원내 사진도 좀 찍어가면서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게 쑥스러울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뭐 정액 검사 같은 것도 네네네. 저희가 뭐 정액을 배출시켜드리고 이런 거는 직접 하지 않는 거고요. 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네. 여성분들 또는 남자분들도 비뇨의학과 가면은 뭐 바지를 다 내리고 검사를 해야 되나요? 무조건. 뭐 그런 거 전혀 안 하거든요. 네네. 필요하면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다음번에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너무 당황하시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중간중간에 말씀 주신 질문들도 네. 저희가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님, 전석현님, 권철우님 질문 좀 이따가 모아서 네. 저희가 정리가 좀 되면은 PD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 보고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기존에 질문 주신 분
자, 위드 SH님입니다. 저희 아빠는 75세신데요. 몇 년 전부터 기름진 음식 드시고 술 드시면 소변이 잘 안 나온다 합니다. 소변이 마려운데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으면 소변량이 줄고 영양으로 몸이 붓는다. 뭐 동네 병원 신장내과 원인 모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10년째 전립선약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굉장히 정보를 또 짜임새 있게 주신 분이셔서 약간 의아한 부분은 있지만 소변이 마려운데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럼 그러니까 몸이 붓거나 한다면 어떻게든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과 나온다는 게 조금 불일치.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 신장에서 생긴 소변이 요관을 거쳐서 방광에 저장돼 있다가 전립선과 요도를 거쳐서 나오는 그 단순한 루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변이 마려운데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신장에서는 소변을 만들어서 방광에 이미 차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좀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10년 전부터 이 전립선 약을 복용하고 있다. 75세인데 10년 전 65세부터니까 아마도 꾸준히 드셨다면 전립선 비대증이겠죠. 네. 염증이나 암은 아닐 거고요. 전립선 질환 중에 전립선 비대증 약을 쓰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은 연재승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풋과 아웃풋이 일단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소변이 마려운데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들어간 거에 비해서 네. 몸이 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은 저 같으면은 먼저 체크할 거는 배뇨 일지를 한번 써보자고 할 것 같습니다. 전립선 검사는 기본으로 하고 도대체 내가 물을 얼마를 마시고 얼마를 배출을 하고 있는 건지 소변 양 뭐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 체중 변화가 실제로 있는지 그렇죠. 몸은 붓는다고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물이 들어간 만큼 안 나오면은 매일매일 쪄야 되잖아요, 체중이. 네. 그렇다면은 뭔가 큰 문제, 내과적인, 여기 써놨지만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심장내과 등의 다른 원인을 감별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특정한 약물이나 이런 것에도 반응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알러지 여부가 있는지도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면서 배뇨 일치나 체중 변화 이런 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뭔가 진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들어간 것과 나온 양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내과 네. 적인 검사를 좀 자세하게 면밀하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신장내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또 어떻게 조금 의뢰를 받으셔서 상급 의료기관에 3차 병원, 대학병원에 가보시거나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건호님. 코로나19 걸리신 이후에 고환에 크기 변화는 딱히 없는데 원래 조금 탄탄하다 느꼈던 것이 굉장히 좀 말랑말랑해졌다.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셨는데요. 코로나19가 벌써 지금 2022년, 2023년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2년, 3년, 4년을 바라보는 그렇죠. 2023년이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 이제 차근차근 데이터가 쌓이고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의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희 비뇨의학 쪽에서도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심해지는 분도 계시고 염증이 있는 분들도 심해지는 분도 계시고 가입 능력이 떨어진다는 분도 계시고 발기력이 떨어진다는 분도 계시고 뭔가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기는 하죠. 그 와중에 고환에도 바이러스가 좀 침투할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고 네. 그런 모종의 메커니즘에서 이제 완전히 정립된 이론은 아니겠지만 뭔가 그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뭔가 안에 어떤 그 변화를 일으켜서 그 만져지는 그 압력이 좀 바뀌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고환이 하는 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정액을 만드는 일, 이 핵심적인 일에 큰 그 차이가 있는지 혹시 진짜 뭐 나빠진 게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19 걸리고 나서 뭐 비뇨기 쪽에 오는 어떤 일련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제 특집으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희도 잘 모르고요.
롱텀하게 장기간 뭔가 추적된 연구 결과라든지 뭐 후유증 이거에 대한 게 추적 기간이 좀 짧죠. 하지만 얘기하신 대로 성기능, 뭐 고환에 대한 기능, 임신 기능, 전립선에 의한 배뇨장애 악화, 방광염 재발이 흔해졌다. 심지어는 뭐 헤르페스 재발이 동반된다. 이런 연구들이 단편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좀 근데 크기 변화가 딱히 없는데 사실은 이전 이후 초음파 검사를 해보신 게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크기 변화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고 물렁물렁해졌다라면은 가까운 비뇨의학과에서 한번 뭔가 고환에 문제가 있나 없나 초음파 간단하게 건강보험 적용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뭐 기능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 들으셨으니까 남성 호르몬 수치 정도 체크를 해보면서 한번 뭐 한 6개월 이상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대개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회복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떠한 조치나 약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고, 그리고 분명히 그걸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것이므로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의 고환을 만지면서 적정한 뭐 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통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본인께서는 전과 후가 다르다고 느끼시겠지만 현재 상태가 그야말로 그 정상적인 레인지를 벗어났는지 이제 왜 이렇게 말캉말캉하죠? 라든가 아니면은 비뇨기과 가셔서 원장님께 이렇게 한번 만져보신 다음에 이 정도는 그냥 보통 레인지 안에 있는데요? 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안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물론 예전에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식기 쪽에 영향 주는 거 뭐 여러 가지 기전이 있었잖아요. 성기능 네. 떨어지는 기전 중에 뭐 그 에이스. 안지오텐신 전환요소를 네. 뭐 어떻게 해서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을 시키고 그로 네. 인해서 발기가 떨어지고 네. 고환 쪽으로 가는 혈류량을 뭐 감소시킬 수도 있다. 또 뭐 다이렉트하게 고환 손상을 직접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긴 했어요. 네, 그죠? 그렇죠, 기전 그렇죠. 네. 가설이긴 했지만 네. 근데 너무 그런 거 먼저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검진, 기본적인 검사 해보시고 추적 관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민성님 질문까지 하고 저희 그 지금 시청자분들 질문 주신 것들 증문즉답 드리겠습니다. 네. 여성이고 20대 중반인데 계속 화장실 가고 싶고 소변 대신 피가 나오고 배가 불편하고 밑에 느낌도 쉬 참는 느낌으로 불편하다. 어떤 증상일까요? 하셨습니다. 네. 그 답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방광염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물론 여러 가지 증상이 겹쳐져 있어서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확률 제일 높은 건 방광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확률은 뭐가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요로 결석이 있을 요로 때도 결석?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배뇨 증상이 특정되었기 때문에 비뇨의학과 쪽 문제일 것 같지만 어떤 그 부인과 쪽 문제랑 결부되었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급성 방광염 가능성이 저도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분들께 흔하게 오는 제일 흔한 남자한테는 잘 오지 않습니다. 요도가 여성분들은 짧고 남자들은 길기 때문에 방광염은 주로 여성분들께 잘 온다.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배뇨시 통증 심했을 때는 뭐 잔뇨감, 빈뇨, 하복부 불편감 뭐 이런 거 있다가 심했을 때 혈뇨 방치되면 타고 올라오면 뭐 신우신염 아유.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과민성 방광 네. 뭐 그거는 이런 증상도 단계적인 있기도 건 아니고 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요. 통증까지 오진 않지만 너무 마렵고 참기 힘들고 그 빈번하게 소변을 보게 되고 어쩌다가는 뭐 자기도 모르게 요실금이 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괴로울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 뭐 장기적인 카페인 줄이거나 소변 참아 버릇하거나 방광 안정제 드시면서 다스려야 되는 그런 질환일 수도 있죠. 이것도 저희가 이 주제별로도 한 번씩 다룬 적이 있기도 하고요. 네. 여성분들께서 비뇨의학과 오는 뭐 탑 5 뭐 이런 거 저희가 한 적 한 있었죠. 적 있죠. 네. 방광염, 과민성 방광, 뭐 요로결석, 그다음에 뭐 요실금, 또 하나 뭐였죠? 현미경 혈뇨 주소로 오신 분들 많죠. 건강검진 하셨을 때. 건강검진에서 미세혈뇨 나왔는데 비뇨기과 오시는 분들, 네.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지금 봐주시는 다음 분들께서 질문을 네. 오기 전에
뭘로 돌려놓죠? 네. 네. 자, 라인 티켓 레드님, 전립선액 현미경 검사에서 전립선 염증 진단받고, 그리고 PCR 검사로 대장균이 나왔네요. 25종. 네, 아마 뭐 9종, 12종에다가 거기에 이제 일반 균까지 합쳐서 네. 했나 봅니다. 그래서 항균제, 근이완제 드시고 계신데 비타민 음료 색깔을 소변에 보는데 약의 종류에 따라서 소변색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약 드시는 가운데 그런 거면은 괜찮을 수 있고요. 대장균이 발견됐을 때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는 굉장히 처음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감염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뭐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경하게 증상이 약하게 와서 일주일 약 항생제 써보고 조금 증상이 완연히 좋아지는 분은 뭐 1, 2주 정도에서 끝내기도 하고, 어떤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전립선이 피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약이 침투하는데 오래 걸리거나 일찍 약을 거두었을 때 증상이 금방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를 보아서 뭐 4주, 길게는 뭐 6주까지도 네.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저 같으면은 뭐 증상 정도 또는 염증, 백혈구 세포가 처음에 얼마나 많이 발견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기본 4주, 길면 8주 정도를 봅니다. 어떤 병원에서 이제 6개월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된 게 전혀 아니고 그 병원마다 뭐 시스템 또는 그 선생님의 치료 경험에 따라서 뭐 전립선에 직접 주사 치료를 하는 데도 있고, 항문으로 손을 매주 넣어서 마사지액 받는 병원도 있고, 어떤 데는 정액 검사로 하는 데도 있고, 항생제를 비세균성에서 쓰냐 마냐 뭐 이런 것도 선생님들의 그 경험, 원칙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다 가능한 치료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저는 약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길게 치료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4주 치료해보고 항생제를 써서 치료하겠죠. 이콜라이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중간 체크를 한번 해보고 증상 좋아졌다, 염증도 많이 없어졌다 싶으면은 끊거나 약을 대폭 줄이고요. 만약에 균은 없어졌는데 증상이 좀 남았다, 그러면 좀 끊을 약을 끊고 약을 줄여가면서 끊는 그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 4주 정도는 좀 세게, 후반은 좀 줄여가면서 치료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약을 종료할 때도 대번에 다 끊기보다는 한 알이나 두 알 정도 약은 좀 한 달치 정도를 한 번에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야 약간 테이퍼링 한다고 하는데, 약을 급격하게 감량을 하면은 다시 증상이 좀 그 리바운드 돼서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뭐 제 개인적인 경험과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꼭 잘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전립선염은 너무 다양한 그 행태와 너무 다양한 그런 경과를 밟는데요. 치료 잘 받으시면, 균이 동정됐기 때문에 잘 치료 받으시면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상으로의 초대님. 저 PD님 글씨를 조금만 그 크기를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얼마나 밑에인지 저희가 안 보여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으로의 초대님께서는 허리가 안 좋거나 디스크가 있거나 이럴 때 어떻게 전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여쭤보셨는데요. 아주 직접적인 교신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 일단은 방광 그리고 전립선 모두 다 배뇨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그 긴밀하게 신경이 그 근육과 이런 것과 교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디스크, 뭐 핵이 척추신경을 좀 눌러서 다리가 뭐 저릿저릿하거나 이 정도까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배뇨 신경에 조금 자극을 받아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변 볼 때 약간의 자극이나 심리적 자극이든 외적 자극이든 통증이든 불쾌감이든 들어오면은 그 중간에 이렇게 딱 영향 받아서 배뇨의 그 매끈한 샥 나오는 그게 좀 영향을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뇨하시는 그 자세라든가 아니면 그때 적당히 이제 힘이 들어가는 그때 그걸로 인해서 허리에 통증이나 이런 게 오면은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중간에 끊기든 아니면 소변 나오는 게 약해지는 이런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립선에 직접 연결된 부분은 없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뭐 심해진다, 또는 뭐 전립선 암이 유발된다, 염증이 더 잘 온다,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 증상하고는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신경이 지배를 하는, 특히 뭐 요추에 털이 골절 디스크가 있었다, 그럼 배뇨 중추의 일부이기 때문에 뭐 요추 4번, 5번 뼈, 천추 1번 이런 데들은
배뇨하고도 회음부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배뇨 장애를 좀 악화시킬 수도 있고 뭐 통증 같은 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걸 우리가 그 신경계통의 문제가 있으면 신경인성 방광 뭐 이런 진단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뇌병변이 있거나 척추병변이 있으면은 소변 불편감이 더 심해질 수 있죠. 전립선에 직접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크리스틴님, 방광염 자주 걸리는데 항생제를 먹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달에도 벌써 2번째. 항생제를 꼭 먹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아이고. 네. 보통 여성분들은 아까도 말씀 나왔다시피 구조적으로 취약해서 방광염이 굉장히 감기처럼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긴 한데 그래도 1년에 1회 이하 정도를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기는 편이고요. 그걸 까마득히 초과를 하셨죠. 한 달에 2번이라니 이거는 보통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 일단은 이게 그 독립적인 에피소드인지 한번 걸렸다가 완쾌가 되었다가 다른 시작점으로 또 방광염이 온 건지 아니면 한번 걸렸던 방광염 세균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약을 먹을 때는 좀 나아졌다가 약 끊으니까 금방 다시 증상이 그러니까 재감염인지 재발인지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에피소드라면은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될 겁니다. 만약에 젊은 분이시면은 뭐 지극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음주, 뭐 컨디션 저하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고 물을 진짜 안 드시는 분일지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고 뭐 기저 질환이라든가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여성의 방광염은 남성과의 성행위 이후에 같이 따라오는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잠시 좀 멀리 하신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는 먼저 꼭 생각해 볼 거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라면은 이게 한 달에 2번, 뭐 1년에 4번 이상, 뭐 3번 이상, 뭐 3개월 이상, 3개월보다 주기가 짧은 경우는 뭐 재발성 방광염, 만성 방광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일단 방광염이 맞는지부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항생제를 꼭 먹어야 될까요? 물어보셨는데 병원을 항상 가시는 거죠. 비뇨의학과를 가셔야 될 거고 한 다니시던 병원을 꾸준히 가보세요. 그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스스로 그냥 오줌 쌀 때 좀 찌릿찌릿해 아니면 잔뇨감이 심해졌어 자주 봐 이것 때문에 그냥 방광염 재발했구나 하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비대면 진료를 가끔 하기 때문에 전화 상담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그냥 방광염으로 이미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스스로. 근데 얘기만 들어서는 그냥 과민성 방광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짚고 넘어갈 거는 이번 달도 벌써 2번째인데 처음에 치료를 했다면은 완치가 된지 꼭 보시고 요번에 또 느낌이 있으면은 검사를 꼭 하셔야 돼요.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 있긴 있는지 있으면은 재발한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항생제를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방치했다가는 신우신염 같은 걸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근본 원인, 교정할 만한 게 있다면은 그거를 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로하셔서 사실 생겼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과로하고 싶어서 과로하신 것도 아닐 텐데 내 몸도 이렇게 상하니까 너무 슬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것도 염증이 심한 게 확인되면 그러니까 방광염 맞다면은 그래도 작게라도 항생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물을 평소에 좀 많이 드시고 과로를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참 드리기가 어렵죠. 근데 뭔가 원인을 한번 조금 찾아보십시오. 뭐 생리 전후에 생기신다든가 뭐 이런저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원인 세균이 아마 있을 텐데요. 비뇨의학과에서 말씀 주실 텐데 만약에 그게 대장균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만성 반복되는 대장균으로 인한 방광염에 뭐 조금 더 방광의 저항성을 키워주는 뭐 유로박섬이라고 하는 약을 시도해 본다든가 이런저런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거의 자주 다니시는 비뇨기과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부부관계, 생리 전후 뭐 이런 거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꼭 생각하실 거 또 한 가지 크리스틴님은 내성이 있는 균주가 의외로 많아요. 요즘은 똑같은 대장균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항생제를 썼는데 그 항생제가 잘 안 듣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비뇨의학과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잘 듣는 항생제로 쓰거나 자꾸 안 들을 때는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뭐 3차 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 또는 감염내과를 가야지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경구약제가 하나도 안 듣는 방광염 균주도 있기 때문에
드물지만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전석현님, 4주 항생제 치료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립선 마사지, 통증과 배뇨 장애는 완치됐는데 사정만 하면 증상이 재발됩니다. 너무 힘드시겠네요. 일단은 치료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아직 잔 증상이 남아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실 때는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지만 사정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전립선이 그 근육의 연축,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정 후 통증, 이것도 전립선염의 증상이어서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이게 만성적으로 남았다라고 하신다면은 전립선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남성들이 다 조금씩은 노이즈처럼 왔다 갔다,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조금 심했다가 또 푹 쉬면 나아졌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증상을 느낄 만한 임계점이 있는 것이고, 여기를 이렇게 한 번씩 넘나들면서 불편해, 아유 불편해, 세균 들어오면 한 번, 술 마시면 한 번,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완치라는 게 감기 걸렸다 나아도 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그 상황에 따라서 글쎄요, 사정 후 증상이라 약을 좀 더 드셔보실 수도 있겠고, 치료받을 곳에 한번 가셔서 말씀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전립선염 환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마사지를 일주일에 한 번 받는다, 또는 일주일에 2번 받는다, 이런 분도 있어요.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이거 맞는 거냐, 이런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선생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치료 방침이 달라요. 저는 마사지는 잘 안 합니다. 처음에 진단할 때 한 번 하거나, 완치 판정할 때 한 번 하거나, 진단 목적으로 하고 치료 목적으로는 잘 안 하는데, 그 이유가 가끔씩 이제 마사지를 한 이후에 증상이 악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급성 전립선염 뭐 이런 상황에서는 급성 염증 있는 장기를 자꾸 압박을 했을 때 통증과 염증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겪으시는 게 전립선 마사지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거 만약에 계속 마사지를 하면서 통증이 유지된다면은, 만약에 그거를 안 해도 이게 치료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떤 플랜을 좀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조심스럽게.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치료 받으신 게 3년 전이었고 3년 만에 증상 재발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요. 그죠? 병원 가셔서 잘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괴로웠던 것 대비해서 지금은 사정 시에만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전립선염 증상이 살짝 온 거니까요. 가셔서 약 드시고 치료하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권철우님. 네네. 전립선 비대증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 1시간을 넘게 얘기해도 다 설명드리기 힘든 내용이라서, 개괄적인 거는 저희 기존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대한 내용도 있고, 제가 한병규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수술적 치료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근래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신 영상들이 비욘드에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천천히 참고를 해보시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모든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들이 되게 그렇지만, 생활 습관 교정 1번, 약물 치료 2번, 수술적 치료 3번. 2번 약물 치료에는 소변을 좀 시원하게 나오게 하는 기본 약제가 되는 알파 차단제 계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5-6가지 계열이 있는데, 그런 약들 쓰시는 거가 일단 기본적인 약물 치료. 두 번째는 5-알파 리덕타제, 환원 네. 효소 억제제라는 약이 있는데,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이에요. 이거는 약간 중증 전립선 비대증 또는 뭔가 부작용, 후유증이 예상되는 심한 상황에서 보통 권유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약제고 2가지고요. 그 외에 무슨 다른 배뇨 장애가 있다면은 과민성 방광에 쓰여지는 약들을 첨가해서 보통 쓰게 됩니다. 그게 약물적 치료고,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는 네. 결국은 이제 목표도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한데요. 암이 아닌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증상 호전을 보통 목표로 잡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말씀 주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지내시다가 나 이제 약 먹을래, 약 먹기 싫어 라는 분이거나, 아니면 약을 드셔도 충분히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아니면 전립선이 너무너무 큰 나머지
이건 도저히 약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분이면은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요. 그 종류도 굉장히 많고 결국은 이제 아주 치명적인 수술은 요새는 없고 다 이제 내시경으로 집어넣어서 하반신 마취로 뭐 간단하다고 말하기까지는 어렵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수월하게 진행되는 그런 치료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큰 화두를 주셔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영상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병원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권철우님이 전립선 비대증 진단이 되신 환자분이시라면은 검사를 다 하셨을 거예요. 주치의 선생님이 그 기록과 환자분 상태를 잘 알고 있겠죠. 주 증상과 나이와 전립선의 크기와 중증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의해서 먼저는 당연히 약물 치료를 1차 치료를 할 것이고요. 약을 늘려가겠죠. 그러다가 얘기하신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제 수술을 고려할 단계입니다. 그걸 상의해서 또 수술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술만이 능사는 아니고 약으로 무조건 끌고 가는 것도 능사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라푼젤님, 과민성 방광에 물을 많이 마셔야 좋다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더 마렵지 않을까요? 물론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결과와 과정이 같이 가져야 되는데 과민성 방광인 분들은 남들만큼 물을 마시면은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무의식적으로 물을 안 마십니다. 그래서 엄청 진한 소변이 나오고 신장은 고생하고 혹시 운 나쁘면 결석도 생기고 그거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속어지만 뽀록이 나는 상황이 이제 술자리 가면은 음주를 시작하면은 소변이 갑자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물을 안 마시면서 남들과 적당히 빈뇨이지 않게 보조를 맞춰놨던 게 금방 탈로가 나요. 그래서 한 시간에 뭐 2번, 3번, 4번 화장실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과민성 방광인 분들은 소변을 더 모을 수 있게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모아서 남들 마시는 만큼 물을 또 많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보조를 맞춰가서 해야 되는 건데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소변도 너무 농축되면 더 방광이 자극돼서 더 빈번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당장 방광 용적을 충분히 늘리지 못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물만 더 많이 마시면은 빈뇨가 너무 심해져서 그 치료 방법에서 그냥 탈락하고 이탈할 수도 있겠죠. 못해 먹겠다 하면서. 그래서 점진적으로 같이 방광 용적도 늘리고 물도 많이 마시는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을 그냥 적당히 충분히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는 것보다도 얘기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물을 그럼 줄인다. 줄여서 조금씩 3시간마다는 보는데 뭐 50cc, 100cc 본다. 그것도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당량 섭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2제 이삐님하고 최주영님까지 말씀 들어보고 또 남아있던 질문을 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끝내야 하니까요. 네. JJB님, 회음부 통증 3년 고생, 세균은 없었고 백혈구 수치는 아마 마사지인 것 같은데 정상이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치료를 안 하고 계시는데 다시 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비대증과 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전립선 염에 대해서는 보통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약물 치료. 예전에 얼마나 성공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뭐 물리치료, 자기장 치료든 온열 치료든 뭐 그 반신욕 같은 거든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최후에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게 이게 그렇게 지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또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근본일 수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라고 하신다면 물 많이 드시고 오래 앉아 계시지 말고 그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음주를 피하시고 뭐 이런저런 것부터 당연히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있으시다면 병원에 한번 또 다시 가보시겠죠. 네, 이번에도 비세견성으로 나온다면 이번에는 그냥 항생제 굳이 쓰지 마시고요. 항생제 뭐 벌써 3년째 뭐 여러 차례 쓰셨다면은 저 같으면은 그냥 증상에 관련된 약제들과 뭐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전립선 좀 숨통 트여주는 약제 정도 해서 4주 정도 써보고 생활습관 교정에 좀 매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물리치료 툴들이 또 있으니까요. 이 역시 전립선염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얘기를 많이 한 질환이에요. 사실은. 네, 한번 나중에 제 유튜브에 오시면은 정리된 다른 분들이 질문 주신 것들이 한 100개는 넘게 있을 거예요. 댓글을 달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잘 치료받으세요. 병원을 한번 다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나가십시오. 최주영님, 남성 음경 발기 시 크기 확대 수술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무슨 아마도 이 말씀일까요? 얘기겠죠. 그 남성의 음경은 결국은 해면체, 백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해면체, 실제로 피가 빠졌을 때, 피 들어왔을 때 발기됐다 꺼졌다 하는 요게 있고, 요걸 덮고 있는 각종 살과 뭐 이런 음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거 해면체의 요 부피 자체를 확장시키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없는 게 맞긴 합니다만, 음경이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요 주변부 살 쪽에 실리콘 링을 넣든 아니면은 진피 같은 걸 넣든 필러를 주입하든 아니면 길이에 대해서는 이 뿌리 부분을 조금 아래로 낮추는, 살을 빼세요 내지는 지방 흡입을 해서 요 수면을 낮추는 행위를 하든, 아니면은 현수인대라고 해서 음경 좀 잡고 있는 이런 질긴 인대들을 톡톡 쳐서 얘를 올리든 이런 식으로 확대 수술이 근데 진행되긴 하거든요. 최주영님 질문의 요지가 그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길이를 연장시키는 거에 대한 뭐 설명을 잘못 혹시 오해하고 질문을 주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길이 연장술, 우리가 확대 수술할 때는 음경, 몸통을 굵게 하는 거, 확대 수술이 제일 하이라이트고, 귀두만 크게 하는 거 있고, 길이를 연장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길이 연장술 같은 거 설명을 할 때 길이 연장술을 해놔도 평상시 길이는 길어 보이나 발기했을 때는 거의 똑같다. 발기 시 길이 연장 효과는 수술로 인해서 거의 없거나 크지 않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약간 생각하신 게 아닐까요? 그 외의 것들은 몸통 확대술이 하이라이트라고 했는데 원래 있던 해면체 위에다가 이제 뭘 넣어놔요. 피부 밑으로. 필러건 실리콘이건 뭐가 있으면 발기되면 같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발기됐을 때보다 커지죠. 네. 길이는 별반 차이 없을 수 있고 둘레나 굵기는 커지고 귀두도 다소 커지고. 그러니까 그 질문하신 의도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조금 또 이어서 해볼게요. 빨리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빨리 하고자 했는데. 질문이 네. 딸린 질문이 많네요. 네. 자, 정계정맥류라는 질환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자, 서 있을 때 왼쪽 고환이 빵빵한 느낌이 든다. 그 느낌이 싫어서 수술 받아도 문제 없습니까? 본인이 원하시면은 당연히 수술하셔도 됩니다. 골반도 크고 팔다리도 가늘고 목소리도 높고 수염도 잘 안 나고 근육도 잘 안 붙고 남성성이 떨어지나? 해서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하니까 5.7. 5.7. 참고로 한 2.5에서 8.4 정도가 정상이고요. 5.7이면 아주 정상적인 수치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기계 오류로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가? 분명히 가능성이 있지만 믿으시면 됩니다. 남성 호르몬 높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3번, 헬스를 시작했는데 정계정맥류가 더 악화될까 봐 걱정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아직 저희는 다 모르고 있긴 하지만 확실한 거는 압력이 증가하면은 정맥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헬스 하실 때 복압이 너무 증가되는, 너무나 웨이트를 치시거나 어떤 그런 식의 루틴이 길게 짜여져 있으면은 악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 고환 크기가 차이가 나는데 정계정맥류 있는 쪽이 더 오히려 크다라고 하신다면은 보통 정계정맥류가 청소년기에 생기면은 고환이 크는 걸 좀 방해해서 그게 있는 쪽이 더 작은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반대로 그쪽이 크고 왼쪽이 크고 오른쪽이 작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인한 크기 차이는 아니지 않을까. 그냥 어떤 다른 이유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계정맥류. 네. 1번 질문이 왼쪽 권이 혈관대 빵빵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싫어서 수술 받아요? 되나요? 여쭤보셨는데 뭐 받으셔도 무방한데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계정맥류 때문에 일어난 불편감, 통증인지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계정맥류를 어떤 통증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불편감을 재발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정맥류가 재발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잘 고민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고요. 남성 호르몬 수치 5.7이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평균 30대 평균 수치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높게 나오면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이거를 기계 오류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그것도 좀 과하지 않나 싶고요. 헬스로 무거운 웨이트를 치면은 정계정맥류가 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4번 질문 고환크의 양쪽이 좀 다르게 되고 기능이 정상이고 혈류량만 정상이라면은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 질문을 쭉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답 달면서 보니까 네. 여기 나오는 질문들과 겹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전립선 그럼요. 염 관련된 질문들이 좋습니다. 있어서. 네. 네, 권철우님. 요로결석이 있어서 요로결석. 담석은 외과 질환이고요. 저희는 요로결석. 그렇죠. 담석은 쓸개 안에 있는 돌이니까요. 헷갈립니다. 네. 레이저로 쇠석 수술을 레이저면은 수술이죠. 근데 아침에 통증이 또 있어서 한 달 만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 갔더니 그 자리가 또 막혔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레이저 수술을 하셨나 봐요. 근데 돌을 충격파겠죠? 깼다고 하시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아마 충격파 레이저가 아니고 뭐 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물리적인 충격을 주는 충격파로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한 번 하고 2번 하신 거고 그리고 또 내시경으로 막혔다고 해서 내시경. 내시경은 꼬추, 음경으로 해서 쭉 방광, 요관으로 관이 들어가서 아유, 돌을 레이저로 그때 부수고 끄집어내고 뭐 관을 넣어두고 뭐 이런 수술입니다. 이건 전신마취하고 하는. 네. 그러니까요. 쇠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시경 수술을 수술을 관을 삽입하고 왔다면은 그냥 그것만 WJ 넣었다면 스텐트만 넣으셨나 보네요. 그러면 그죠? 대학병원에 가셨다는 말씀인가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일단은 거기서 플랜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을 하신 건지 관만 넣으신 건지 지금 표현만으로는 좀 애매한데요. 전신마취하고 며칠 입원하고 수술로 다 끄집어냈다면은 그리고 관을 그 이후에 돼지꼬랑지 같은 양쪽에 그 JJ 부목. 스텐트라고 하는 요관 부목인데요. 얘를 넣으신 상태라면은 2, 3주 기다렸다가 완치 여부 보고 이걸 빼면 됩니다. 네, 관만 넣었다고 하시는군요. 근데 만약에 관만 넣으셨나요? 그러면은 아마 쇠석술을 하고 돌이 빠져나가는 길을 관으로 요관을 좀 넓히는 그런 조치 그리고 관이 있으면은 돌이 아무리 막혀도 일단 아프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버는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 다음 플랜이 있을 겁니다. 다음 뭐 일주일 후에 한번 본 다음에 돌이 내려와 있으면 다행, 아직 있으면은 충격파를 2차로 또 깹니다. 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지금 몸 안에 넣으신 관은 우리의 어떤 백업, 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그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거예요. 우리가 요로결석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관이 꽉 막히면 신장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되는 건데 이 관이 내 몸 안에 이렇게 쭉 신장에서부터 방광까지 관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오줌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급성 통증도 막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김완님, 발기부전약 드시면 두통이 생기는데 약물을 바꾸는 게 해결책인가요? 물론 일단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자이다나, 엠빅스, 레비트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꿔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용량을 줄여보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통증이 심하지 않았다면은 몇 번 드시다 보면은 그게 약간 그 처음 부작용이 조금 경감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라도 너무 피로하신 상태 아니면은 음주를 좀 하신 상태에서 드셔서 두통이 있었던 거라면은 약을 드실 때 내 몸 상태를 좀 바꿔보면 나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개는 일시적이지만 심하다 싶으시면은 약을 바꾸거나 뭔가 변화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갓난님, 코로나 이후에 성기능 문제 있어서 비뇨기과 갔는데 의사들이 상황을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대학병원을 갔더니 피검사, 여러 심리검사도 하고 왔습니다. 치료가 되는 거라면 치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후에 생기는 성기능 문제 저희도 아직 잘 몰라요. 그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3가지 가설, 아까 말씀드린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혈관 손상, 그 안에 직접적인 뭐 손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요인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되었던 게 그때 뭐였죠? 심리적인 요인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크죠. 코로나 시대에 우울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좀 멀어지고 뭔가 격리돼 있고 했기 때문에 체력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사회 심리적인 요인들 그런 게 일단 원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에 대한 거는 뭐 근본 해결책은 아직 의사들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하고 계시고 아까 뭐 심리 검사 상담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어떤 약을 쓴다기보다는 본인께서 어떤 행동과 어떤 심리적인 요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치료라는 건 사실은 약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세 군데 갔을 때도 그 의사들이 상황을 인지를 못했다기보다 뾰족한 묘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서 발기약을 써보십시오. 비아그라, 시알리스, 뭐 자이데나 이런 약제들 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매일 먹는 용법도 있고 관계 직전에 하나씩 먹는 일회성 용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쓰면서 상황을 좀 보는 거죠. 그리고 남성 호르몬 테스트를 아마 피 검사를 통해서 하셨다면은 그게 정상 여부인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권철우님, 그 전립선 염증이나 비대증이 있을 때 자전거가 그렇게 우리가 권유되는 바는 아니겠습니다. 네. 자, 김민주님, 혈뇨가 30년간 있으셨습니다. 삼성병원 소변검사했는데 CT를 좀 찍어보자고 하셨다. 근데 MRI는 좀 잘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 그리고 CT가 신장에 좀 악영향 끼칠까봐 좀 예약을 안 하고 오셨다. 백혈구 수치가 원래 2,800이었는데 지금 4,000개 나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거기 병원에서 교수님께서 뭔가 판단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도 예전에 혈뇨 특집도 있었습니다만 혈뇨 특집. 네, 눈에 보이는 혈뇨 아니면은 현미경 검사에서만 나오는 혈뇨 이걸 나누어서 결국은 CT를 찍어보자라고 하는 거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혹시 나쁜 게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뭐 신장에 나쁜 거, 그러니까 요로계통, 방광에 나쁜 거, 물론 방광에 나쁜 거는 내시경을 보는 게 더 잘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MRI는 우리가 혈뇨 있을 때 그렇게 원인을 잘 판단하기 위한 좋은 요건이 안 되긴 하고요. CT 촬영할 때 물론 조영제라는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장 기능에 더 좋을 이유는 없는데 신장 기능이 괜찮은 분이라면은 전혀 방파제가 든든한데 파도가 좀 쳐도 문제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좀 나쁜 분이면은 대학병원이라고 하면은 신장을 보호하는 약제 그리고 수분 충분히 드리고 조영제를 좀 적게 쓰는 그런 프로토콜로 신장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거 없는데 교수님이 근데 CT 찍자고 하신 게 그냥 3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인 건지 아니 뭔가 모종의 변화가 있어서 좀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으로 하신 건지를 모르겠는데요. 보통 그냥 권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은 되는데 30년 전부터 혈뇨라면 아마 미세 혈뇨시겠죠. 30년 전부터 눈으로 보기에 피가 계속 나오셨다는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미세 혈뇨라면은 대개는 한 95에서 97%는 그냥 정상인이에요. 나머지 한 3에서 5%에서 염증이 심하거나 요로결석이 있거나 비뇨기계 종양이 있거나 이런 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보는 검사가 CT하고 방광 내시경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거의 1시간 분량으로 혈뇨 특집을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교수님하고 상의하시면은 아마 뭐 나중에 보시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세혈뇨가 반복되는 그냥 그 상황의 반복이라면은.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찍어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영제를 사용하는 CT를 그냥 찍어보자 하셨을 거예요. MRI는 큰 도움 안 됩니다. 네. 아이고,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너무 급해서 이렇게 빠르게 해서 송구합니다. 자, 요미꼬미님, 40세 여성분, 염증 없고, 초음파 괜찮고, 근데 빈뇨가 너무 심하다. 집에 있을 땐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긴장하면 그렇다. 자, 과민성 방광도 있고, 심리적인 게 되게 크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병원 한번 가셔서, 저 같으면은, 이제 방광 안정제라는 약을 좀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에 참아 버릇하는 습관을, 그러니까 교정을, 방광 훈련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전할 때는 괜찮은데 그런 부담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건 심리적인 게 매우 커가지고 평소에 훈련으로서 자기가 자신을 좀 갖게 되면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한 번에 되진 않고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D님께서 질문이 11개 더 남아있는데 50분이라서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그 질문을 쭉 한번 뭐 적어주신 게 있을까요? 한두 개라도 정리를 더 하고서 푸바오행복님 질문 포경수술은 꼭 젊은 나이에 해야 되는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원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신경과민도 라푼젤님 과민성 방광과 연관성이 매우 높죠. 좀 전에 나왔던 것도 비슷하죠. 네,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 화이부동님, 우리 단문으로 답을 드리죠. 전립선염 증상이실 것 같은데 참고 컨디션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거 맞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심하시면은 병원 가셔서 약 드셔도 되고 아쉬운 일이지만 내 평소 관리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김민주님, 현미경 혈뇨 3+, 5+가 작은 혈뇨인가요? 아마 혈뇨가 3에서 5개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 포지티브, 2 포지티브, 3 포지티브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적혈구 세포가 고배율 한시야당 3개에서 5개를 표현하신 거라면은 거의 1단계에 해당하는 미미한 혈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상으로의 초대님, 복압이 증가하는 것은 전립선염에 그렇게 좋을 이유는 없는데 그렇다고 증상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뭐 운동하셔도 됩니다. 증상 없으시면요. 윤주원님, 왼쪽 장골과 배꼽 사이에 물렁한 돌이 만져진다. 유로결석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깊기 때문에. 그리고 장까지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살이나 피하 쪽에 어떤 단단한 결절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그 내과든 외과도 가능할까요? 병원 한번 내원해 보시고 유로결석은 아닐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정 찜찜하시면 CT 한번 찍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자, 아이고 류크 드와이스님은 네. 전립선염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벌써 한 서너 분께 이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염이 1년 넘게 드셨는데 뭔가 통증이 계속된다면은 저희 영상을 보셨다면 저 같으면 통증의학과 권유합니다. 다른 이상 아무것도 없고 약을 1년 썼는데 문제가 지속된다. 통증의학과 신경병성 통증이라는 거를 원인 불문하고 통증을 잡는 거죠. 그 이후에는 뭐 신체 증상 장애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주치의 선생님 상의하셔서 통증의학과 가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실게요. 네, 조은송님 상관없습니다. 면트렁크나 이런 것과 발기는 관계는 없고 다만 신경 쓰여서 한두 번씩 꺼지고 난 다음에 그게 시민성으로 될 수 있어서 병원 한번 가셔서 뭐 발기약 같은 거를 잠깐 드셔보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마음을 심기일전해서 그냥 다시 괜찮아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르베카 최님, 노화되면 요일을 느끼고 실제 소변 배출되기까지 장시간 걸릴 수 있죠. 그렇죠. 파킨슨병이 또 있으시고 이럴 때는 아까 얘기했던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또 다른 신경계통의 질환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 다 같이 있는 거죠. 이게 꼭 비뇨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다른 특히 파킨스니즘 같은 걸로 신경과 치료받으시는 분들 매우 힘드실 수 있어요. 대변도 힘드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올라갔는데 카우든 증후군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고환과는 관련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갑상선 그리고 신장 그리고 뭐 피부 그 여성 쪽 자궁이던가요? 난소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쪽은 좀 송구합니다. 자, 아이고 벌써 시간이. 자, 이제 그래도 거의 저희가 질문을 다 오늘은 해소를 해서 자, 소아 딤플 후 배뇨장애 8세 2개가 남아있네요. 딤플 혹시 뭐 여기 등 쪽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신경과 연결된 부분일지 아니면은 그냥 완전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소아 비뇨의학과를 한번 가셔야 딤플이요.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요거. 그거 수술하셨는데 뭐 척수나 이런 거 건드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밤의 실수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냥 어린아이의 좀 늦은 그 소변 가리는 것일 수 있어서 뭐 경복이 착용이 되었든 소아 비뇨의학과 한번 내원하셔서 전반적인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를 좀 권해집니다. 네. 스쿼트 200kg. 와. 어휴, 대단하시네요. 틈만 나면 발기가 된다. 굿입니다. 그냥 잘 지내보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네, 훌륭하십니다. 네. 별다른 증상 없으시면 한번 지내보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증문즉답을 이제 한 3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네. 30회. 네. 다음 달부터는 시간이 목요일 9시에서 10시 마지막 타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피디님 다음부터는. 퇴근하셔야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셋째 주 목요일 밤 10시에 뵙는 걸로 하고 네. 이제 뭐 그 Q&A 증문즉답은 뭐 질문 주시면 당연히 저희가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대신에 주제를 하나씩 갖고 나오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아이고,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너무 송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